5쪽의 4번입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인데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줄침대 보시면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는 상황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도 이 위력에 의한 간음죄, 그 중에 이제 업무 고용 관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보통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제가 직장 상사 뭐 이런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성적 관계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직장 상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용돼 있는 직장 상사해야 되냐 그랬더니 채용 관계자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용 관계자도 아직 지금 직장 상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력이라는 건 그 다음에 직접적 폭행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문은 이 채용 절차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까지도 포함한다.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처럼 넓혀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좀 구질구질한데 편의점 업주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온 이제 피해자를 이 성추행했던 케이스예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아직 그 고용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채용관계인데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 그랬더니 이때도 업무상 위력관계에 의한 추행죄도 선명하겠다. 성폭법상. 그래서 여기도 포함된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4번은 그닥, 또 4번이 나오면 안 되는데. 5번이겠죠? 추행, 요거는 좀 별건 아닙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 대한 추행은, 이건 뭐 잘 아시겠지만 찜질방도 공중 밀집 장소라는 거잖아요. 사우나 같은 데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5번에, 저기 5쪽, 오른쪽에 보시면, 피해자의 명시적 적극적 저항이나 회피가 어려운 사항을 이용해서 위협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으로 말미암아서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처벌이 여의치 않은 상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 법조항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시적 저항이나 회피가 어려운 사항을 이용해서 위협력을 행사하는 것. 요게 실질적으로 추행이거든요. 이게 추행이거든요. 근데 이거 이외의 사항들 같은 것들. 뭔 말이야? 버스나 지하철 같은 데서는 제가 뭐 저항을 한다 자시고 한다는 개념도 없어요. 저항을 회피한다 그런 개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위에 얘기는 명시적 적극적 저항. 이거는 누군가가 저를 만지려고 하면 명시적 저항을 할 수도 있거나 회피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넘어서서 저를 추행한다거나 성적 공격을 해오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좀 심각하면 강간이고 그 조금 못 미치면 강제추행 이렇게 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회피하거나 저항할 수 물론 저항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한거불능 상태를 만들거나 뭐 이 정도의 힘이 있어주면 이제 그런데 공중 밀집 장소에 대한 것은 그런 회피나 저항 같은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완전 꽉 지하철 아시잖아요. 지하철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이걸 이용한다는 거랍니다. 밀집 장소라는 게. 그래서 이 다른 법률로 처벌하기 어려운 장면에 대처하기 위한 그 규정이라는 겁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 대한. 공중 밀집 장소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표현을 뭐라고 해놨다 우리 판례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명시적 적극적 저항 또는 회피가 어려운 사항을 이용해서 위협력을 행사하는 것 그게 아니라요. 그거 이외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지하철에 있는 게 명시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우리 판사들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회피할 수 있는 것을 회피 못하게 만드는 게 일반적인 강간이나 강제추행이고 아예 그거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공중 밀집 장소라는 것은. 그래서 그거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근데 뭐 시험 문제 글쎄요. 근데 혹시나 이외의 방법이라는 거. 왜냐면 저도 읽으면서 저도 회피가 어려운 사용을 이용해서 유형률을 행사하는 것 이외라고? 그거가 아니고? 그래서 좀 독특해서 말씀을 드렸고. 명예훼손죄 여기 1번 판례는 별표 치십시오. 별표. 되게 긴데 시험 문제가 뭐 엄청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보세요. 사례는 별거 아니고요. 친척끼리 싸우다가요. 길 앞 뒷골목 같은데 친척끼리 싸우다가 저 진역 살다운 전과자야 라고 큰 소리를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이 갑과 친척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파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발언이 공연성이 인정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친족관계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거야 뭐 당연합니다. 친족관계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종전 판례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기억나시죠? 그 뭐 저기 병원에서 싸우다가 그 정신병자고 얘 뭐 사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했죠. 그때도 제가 그걸 설명드리면서 옆에 사람 들어도 전파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뒷골목 같은 데서 이렇게 싸우는 장면에서 이런 욕설 비슷하고 명예훼손적 발언이 나왔을 때 보통 예전 같으면 이게 별게 아니라고 봤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들어봐야 뭐 얼마 듣겠어 이렇게 해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봤는데 최근에는 이 판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것도 공연성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밑에 이제 보시면 세상에 그러니까 공연성이라는 공연이라는 게 어떤 개냐면 거기 세상이 다 알 만큼 떳떳하게 숨김없이 꺼리낌 없이 드러내는 것을 공연이라는 겁니다. 근데 표현이 좀 웃겨요. 떳떳하게 드러낸다는 게 내가 떳떳하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가해자가 떳떳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 거를. 내가 숨기고 싶은 걸 내가 떳떳하게 드러내면 별 문제가 없죠. 이해됐어요? 누가 전과자야? 아, 나 전과자예요. 뭐 문제 있어? 내 이거는 병에서는 아니잖아요. 내가 시원하게 까는 게. 아니면 누가 동성연애자라고 해. 아, 나 게이예요. 뭐 어쩌라고. 이러면 내가 스스로 하면 범죄가 아닌데 내가 떳떳한 거지. 얘가 떳떳하게 얘기한다고 내 거를. 얘 게이라고 떳떳하게 얘기하고 있어. 뭐야 내가. 이해됐어요? 얘가 뭔데 날 떳떳하게 얘기하냐고 내 거를. 내 사생활을. 얘가 떳떳하게 얘기하는 게 공연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떳떳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떳떳하게 하니까 좀 웃긴데 그래서 공공연하게 드러낸다는 건데 전파 가능성이라는 게 줄친데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그 다음에 특별법상 명예훼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예훼손 범죄의 공연성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연성이라는 게 이게 사실적시든 아니면 허위사실적시든 아니면 출판물이든 심지어 여기에서 포함되는 뭡니까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이제 상의 어떤 얘기들 이런 것들까지 다 뭐는 필요하다? 공연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연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공연성을 이렇게 주장하는 게 줄은 안 쳐져 있지만 그게 이제 공연성이 없다면 범죄를 안 묻겠다고 한 게 표현의 자유 때문에 그렇답니다. 표현의 자유가 대단한 게 아니라요. 표현의 자유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끼리 얘기하는 그러니까 서로 뭐 이렇게 잡담 같은 걸 하잖아요. 잡담 같은 걸. 잡담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대체 아니 그렇죠. 흉보는 거 많이 합니다. 칭찬보다 흉보는 걸 좀 잡담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 같은 인간성들은 남 흉보는 게 또 재미나요. 그래서 이제 흠집 잡고 막 그 새끼 뭐 별거 없어 말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표현의 자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표현의 자유면 정치적으로 막 굉장히 떳떳하고 막 이런 거 막 어마어마한 건 표현의 자유로 생각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게 뒷담화도 좀 까고 이러는 거를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걸 표현의 자유로 보겠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는 건 범법으로 보지 않고 다만 이거를 여러 사람에게 드러내게끔 하는 거 남의 치부를 이거를 이제 말하겠다. 그래서 공연성을 얘기하는 건데 뒤에 보시면 요 공연성을요 누가 밝혀야 되냐면 검사가 증명해야 된대요. 요 공연성은 누가 입증해야 된다? 검사가 엄증으로 밝혀야 돼요. 뭐 이거는 뭐 여러분 형소법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밝히는 건데 그 다음부터가 좀 중요해요. 그 6쪽의 왼쪽 위쪽입니다. 특정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공언한다고 한다. 근데 여기 표시 좀 해놓으십시오. 단순 가능성이 아니라 개연성입니다. 단순 가능성이 아니라 개연성이에요. 위에 부분은 아시잖아요. 1대1로 알려도 전파될 수만 있다면 그게 공연성이 있다는 것까지는 공부하신 건데 아는데 이 개연성이라는 개념이 가능성 수준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틀린다는 거예요. 이 개연성 여기서 말하는 만약에 이렇게 쭉 나오다 여기서 말하는 개연성은 단순 가능성까지도 포함한다 이러면 틀린다고요. 가능성 수준까지는 안 되고 개연성이랍니다. 가능성이나 개연성이나 그게 그거지. 그렇죠. 실은 그게 그거지. 근데 이제 판사들 얘기는 가능성과 개연성은 다르다는데 개연성이라는 건 높은 가능성입니다. 높은 가능성. 그러니까 둘이서 얘기할 때는 개연성이 있을 가능성이 좀 약해요. 근데 여러 명이 듣는 데서 소리쳐서 얘기하는 건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외부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줄친데 계속적으로 보실게요.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는 발언 후 실제 전파라는 우연 사정은 공연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할 뿐입니다.
고려하긴 하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 발언 당시에 공연성 여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며 실제 전파됐다는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파는 실제 전파됐느냐 아니냐 이 결과 있잖아요. 이 결과는 요건 고려 대상일 수는 있는데 소극적 고려 대상이라는 거예요. 대상일 수는 있어도 이게 결정적이다. 이게 어떤 걸 이 범죄 성립을 좌우한다. 좌우하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이거 위헌범이라는 얘기죠. 위헌범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 명예훼손은 늘 위헌범이었으니까 크게 다른 바는 아니죠. 근데 이제 전파 여부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전파된다는 결과를 가지고 책임 묻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밑에 보시면 명예훼손은 행위 상대방 범위와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명예훼손 내용은 소수에게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 자체로 불특정 다수 또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형성되는 걸 다수를 발생하게 됐다. 요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한테만 뿌려도 쫙쫙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요즘 구조가. 그래서 빠른 전파성으로 인해서 피해자의 명예훼손 침해 정도 범위가 광범위하게 돼서 표현에 따른 반론, 토론 같은 자정작용이 사실상 무의미하다? 사실상 무의미하대요. 한번 퍼지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다고요, 요즘은. 그러니까 혹시나 여기서도 시험에 만약 토론이나 무슨 반론을 통해서 자정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려요. 그 자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저쪽에 위에 올라가서 보죠. 공연성의 범위를 제한하는 구체적 기준이 이제 결국 공연성이 뭘로 제한되냐면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러한 공연성의 의미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당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와 여기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요게 형법이고 요게 정보통신망인데 다 이게 싹 다 동일하다?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이 공연성이라는 개념 자체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진실한 사실의 적시 정도는 이 공공의 이익보다 좀 더 넓게 인정해줘야 된다. 넓게 인정. 보다 넓게 인정해줘야 돼. 그래서 공적 인물이나 제도나 정책 줄친데만 계속 보시면 공공의 이익 관련성이 한정될 게 아니다. 거기도 표시해 놓으십시오. 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을 보다 넓게, 그러니까 과거보다 보다 넓게 인정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공적 인물이나 제도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인력간에서 한정될 게 아니다. 한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한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만약에 시험에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은 공적 인물, 제도나 정책 등을 고려해 이익 관련성과 한정된다고만 봐야 된다. 맞다 틀리다? 틀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읽은 다음에 개인에 대한 사항이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직간접적으로 이익이나 특정 개인 사회 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310조를 적용을 배제할 게 아니다. 이거는 이미 아시는 거잖아요. 이건 이미 아시는 내용이죠. 여기 거의 이 지문이 이 판례가 거의 아는 것과 중복되어 있는데 여기선 두 군데가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뭐냐면 가능성 수준만 가지고 된다라고 하면 틀린다는 거. 개연성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썼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저 이쪽에 오시면 일단 이게 다르지 않다고 얘기한 거. 혹시 형법과 특별법이 이게 다르게 취급해야 된다라고 하면 틀려요. 공연성의 개념은 이걸 동일하게 본다? 시험에 근데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정보통신망법 같은 건 빠른 전파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거는 빠른 전파성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공연성의 범위는 다르게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 그럴싸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어요? 얘다 동일하게 봐야 된다? 동일하게 봐야 된다. 여기가 한 포인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다른 포인트는 뭐냐면 이 부분에 한정한다? 한정적으로 본다? 아니면 좀 더 넓게 본다? 이거 넓게 봅니다. 한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군데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아시겠죠? 세 군데를 잘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이걸 동일하게 본다? 아까 가능성 가지고는 안 된다? 개연성이 필요하다? 한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좀 더 넓게 본다. 정말 최근 판례죠. 이게 작년, 올 1월에 나왔나? 이거 작년 11월에 나왔나? 어쨌든 되게 최근 판례라 이거 잘 좀 봐두십시오. 비방 목적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보통 제가 비방 목적을 설명드릴 때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비방 목적은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판례가 이거보다 좀 넓게 보려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번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비방 목적인데요. 여기 비방 목적이 있는 줄친데 보실게요. 정보통신망법상 얘기 나오는 건데 비방 목적의 여부는 출판물에 의한 건 아니고 이제 정보통신망에서도 여기서도 비방 이거랑 똑같거든요. 실은 기본 구조가 이 출판물의 명예훼손이 여기도 똑같아서 여기도 비방 목적이 있고 여기도 비방 목적이 있거든요. 비방 목적이 인정이 안 되면 처벌하지 않는데 이 비방 목적에 대해서 비방 목적의 여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 즉 허위냐 진실이냐죠. 여부와는 별개의 구속 요건이랍니다.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뒤로 제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다? 그거에 너무 그것만 보지 마라.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만 너무 따지지 말고 조금 넓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비방 목적이라는 것은 허위인지 진짜인지 뭐 이거 있잖아요. 진위 요것만으로 따질 건 아니다. 이거하고는 일단은 별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얘기 드리는 거하고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허위사실 유포만이 비방, 그거 허위사실 유포면 거의 비방의 가능성이 높은 건데 언제나 여기 한정된다고 보지 말고 조금 더 넓게 봐야 되는데 밑에 보시면 드러낸 사실의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나 비방 목적이 부정된다. 거기 표시해 놓으십시오. 이게 만약에 공공의 이익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비방이라는 건 이걸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이걸로 판단하지 말고 뭘로 판단해라?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공공의 이익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거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공공의 이익이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부정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나 부정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인정할 수 있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면 부정하겠다. 이 공공의 이익을 방금 전 판례는 뭐라고 했어요? 넓게 보겠다는 거죠. 넓게 보겠다. 근데 이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의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줄친대가. 이거를 객관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보는데요. 주관적으로도 이거를 갖고 있어야 된답니다. 객관적으로도 그래야 되고 주관적으로도 이래야 된대요. 그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된다라는 부분. 물론 사익이 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사익이 들어갈 수 있는데 부수적 목적으로 사익이 들어갈 수는 있어도 공익을 위해서 깐다는 개념이 있어줘야 된다. 주관적이라는 거에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게 왜 선생님 뭐야 그러면 제가 만약 이걸 깠다 칩시다. 제가 어디 있는데 우리 부장이 뭐 좀 개판을 쳐 어디서 돈 쳐먹어. 이해되세요? 어디서 돈 쳐먹고 그러는데 나 이거 깔까 말까 이러는데 부장이 저한테 고과장 일로 와봐. 야 너 나 뒷담화 까냐? 뭐라고 그러세요. 나한테 뭐 기분 나쁘게 까자 씨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깔까 말까 했는데 공익상 까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이씨 뭐 참을까 말까 하는데 이 새끼가 나를 도화선을 건드렸다? 날 지랄해서 내가 까버렸어요. 이랬을 때 이게 명예훼손적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결국 궁극적으로 깐 이유는 사익적 목적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제가 어쨌든 사익적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드러냈을 때 이걸 내가 드러냈을 때 남의 치부를 드러냈을 때 공익적 사안에 있다는 부분을 인식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이 부장의 비리 같은 걸 깐다든지 아니면 뭐 상사들의 어떤 무슨 뭐 성추행 이런 걸 깔 때는 내가 사익적 목적, 그러니까 얘를 연맥이겠다는 성질도 있겠지만 공익적 성질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이 공익적 성질을 위해서 약간 총대를 맨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런 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 목적이 없다는 것은 만약에 제가 부장이 동성연애자라는 걸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게이라는 걸. 근데 나는 이걸 까면 안 돼. 왜? 이거는 공익이 하나도 충족되질 않아. 그 사람이 게이냐 아니냐가 무슨 그게 공익하고 아무 관련이 없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라도 이걸 갖고 그러니까 마치 정당방위 때 또는 긴급피난에서 주관적 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이게 인정되려면. 위협성을 조각시키려면 주관적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죠. 이것도 지금 위협성을 조각시켜주겠다는 거죠. 넓게 보면. 비방 목적이 사라지면 사실상 이제 구속 요건도 없는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넓게 보면 위험성이 빠지는 것처럼 본다면 이때도 뭐가 필요하다?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관적 인식은 불필요하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부분까지 아셔야 돼요. 좀 어렵네요.
뒷장 보시면 그래서 이제 부수적이라도 상관은 없다고 얘기했어요. 똑같은 뭐 7쪽에 나오는 그 위쪽은 뭐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부수적인 그런 거라도 상관은 없는데 주관적으로 어쨌든 공익을 깐다는 차원이 있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업무방해죄 보시죠. 업무방해죄는 요거는 이제 그 허위 무슨 봉사 확인서를 이제 끊어서 주고 뭐 이랬던 케이스예요. 근데 요 케이스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거기는 이제 밑에 내용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위쪽이 나올 텐데 업무방해 결과를 실제로 발생했건 요하지 않고요.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하면 위험성만으로 충분하다. 뭐 이거 위험범위이기 때문에 위험성만 가지고 충분해요. 실제로 발생했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죠. 근데 이게 봉사활동 계획서를 써줬다는 건데 여기서 이 판례에서 이 얘기를 해요. 늘 아시지만 충분한 심사를 했는데도 못 밝혀낼 정도로 그렇게 정교하다. 업무방해죄, 위계한 업무방해죄. 충분히 심사했으면 밝혀낼 수 있는 거를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다면 위계한 업무방해죄가 아니죠. 이 판례에서 어떻게 했냐면 학교가 있고요. 곧 여기 이제 여기서 어디서 무슨 봉사활동을 했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단체가 있어. 주관기관이라고 여기 제가 줄쳐놓은 부분에 거기 주관기관이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세 번째 줄친데 주관기관이 그 명의를 발급했으며 그 확인서의 기재로 명백하게 오류가 있다거나 병학교 담당 교사 또는 학교장 등이 확인서의 그 내용을 허위임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사 중에 발견되지 않는자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외우실 필요 없고 그냥 제가 봤을 땐 밑에 쪽은 별로 그닥 대단한 건 아니고 혹시나 봉사활동서를 써줬다는데 이게 주관기관이에요. 근데 이게 가짜래요 이게. 근데 이 학교가 사실상 여기가 심사기관이에요. 이거 갖다 냈거든. 학교에다 입학하겠다고. 근데 여기가 충분히 심사했으면 밝혀낼 수 있는 수준이냐, 충분히 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찾을 수준이냐. 그럼 우리 판사들은 뭐라는 거예요? 충분히 심사해도 이 허위임을 발견하기 어려운 수준의 위계가 인정된다. 즉 위계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했다. 위계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했다는 뜻입니다. 왜 제가 봤을 때는 이 지문은 시험에 난다면 윗부분일 건데 만약에 위계한 업무방해죄가 해당되는지 아닌지 이렇게 지문도 있었잖아요. 뭐 지방공사 사장이 이러면 위계한 업무방해죄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거랑 섞어서 심판례니까 봉사활동서를 뭐 허위로 작성해주고 이걸 제공했을 때는 뭐 위계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리죠. 업무방해죄가 성립해요. 그렇게 그런 식의 한 지문이 나올까봐 요걸 이제 써드린 거죠. 왜냐면 업무방해죄나 이런 게 위계한 업무방해죄가 이거 잘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판례라 새롭게 오랜만에 그래서 또 혹시 그런 데서 낼까봐 하나 봐두시면 되겠다. 봉사활동서 뭐 이렇게. 근데 이번은 이제 컴퓨터 업무방해죄인데 이게 악성 프로그램이 이게 판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최근 판례가 2019년에 나온 판례는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거기는. 근데 이번에는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웃긴데 여기 보시면 그 위쪽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나마 악성 프로그램은 전달 유포하는 행위만 가지고 범죄가 성립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할 걸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깔리면 되는 거지 실제로 다운되지 않아도 된다고요. 요거는 종전의 판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제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때 범죄는 기수가 되는 거지 제가 실제로 이것 때문에 다운된다고 하죠. 컴퓨터가. 그런 결과까지는 발생하지 않아도 컴퓨터 업무방해죄가 된다? 컴퓨터 업무방해죄가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악성 프로그램만 들어왔다고 얘기한다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전달 유포되는 걸로만 이 범죄가 성립하는 거죠. 정보통신망법상 악성 프로그램 요게. 근데 밑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요게 다음부터 상대방 캐릭터를 자동 조준하는 기능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을 방해한 정도가 됐느냐라고 하면 밑에 보시면 이 프로그램 을이라는 게 이겁니다. 그 뭐뭐 을이 아니라 이 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밑에 쪽입니다. 중간쯤. 오른쪽 중간쯤이죠. 7쪽. 서버를 점검함으로써 다른 이용자에 대해 서버에 지연된다거나 서버 접속을 어렵게 한다거나 네트워크 트래핑을 발생시키는 등의 장애를 일으켰다고 볼 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악성 프로그램을 볼 수가 없다? 없다. 이게 뭔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걸 뭐라고 하죠? 자동으로 하는 제가 이게 귀찮으면 이거 걸어놓으면 자동으로 하는 거 아시죠? 인벤 가면 깔 수 있잖아요. 인벤 아시죠? 나만 아나? 그거 있어요. 그래서
귀찮으니까 그거 저 하면 그 프로그램 저기 다운로딩 받아서 아닌가? 예전에 저 한 10 벌써 15년 전에 와우 할 때 그거 많이 했는데 낚시 같은 거 귀찮아가지고 낚시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그럼 제가 밥 먹고 오는 사이에 애들이 낚시하고 있어요. 그냥 계속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그다음에 이제 찍어 놓으면 그 게임 회사에서 나한테 주는 것도 있어요. 뭐 찍어 놓으면 이게 따라가고 그런 거는 뭐 깔 필요 없는데 뭐 어떤 애들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형 그거 안 깔았어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인벤가 그래서 그래서 줄게 내가 그래서 보내주면 이제 깔면 이제 뭡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찍어 놓으면 다 지가 하고 있더라고요. 뭐 다 하면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이걸 깔았다는 거예요. 이걸 다운로딩 받았어. 근데 게임 회사가 이걸 문제 삼았어요. 왜 게임 회사가 이걸 문제 삼았냐면 요걸 뭐 이게 실제로 이렇게 뭐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면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게 이 유저들이 재미가 마지막에 끝물에 갔을 때 이걸 사용해. 유저들이. 맨 처음엔 재밌어도 내가 한단 말이죠. 낚시도. 근데 끝물에 가면 요걸 자동 시스템을 깔아가지고 하거든요. 아닌가? 그랬었어요. 저는. 끝물에 가면.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게임 회사가. 그랬더니 법원이 야, 그거 개인들이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 만들어서 물론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누가 만들었겠지? 만들어서 유포했다는 거지. 이게 악성 프로그램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니네 게임 업체가 얘네가 이걸 풀어가지고 다운로딩이나 이런 뭡니까 서버 점검 때 이게 지연되거나 트래픽 문제 때문에 이게 다운되거나 이렇게 셧다운되거나 이러면 걔네들한테 범죄를 묻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잘 돌아간다? 게임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니들이 못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악성 프로그램을 얘기할 수 없다? 판사가 좀 게임 좀 해보시는 분인데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해? RPG에서 마지막에 끝물에 우리 어떻게 하라고? 저렇게 재미없으면 이거라도 해놔야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까지 시험이 나오진 않겠지만 위쪽이죠. 결과를 발생치 않아도 어떻게 된다? 범죄는 성립할 수 있다. 그게 나오겠지 밑에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횡령과 배임이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하나 특히 중요한 판례가 나와서 하나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횡령배임에서 첫 번째 이중양도 부분인데 웬간하면 이중양도 같은 거 나오면 이제 배임죄 아니다 이런 얘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논하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부동산 이중매매는 여전히 아직까지 판례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요거는 배임이라 보는 거죠. 이건 아직도 배임으로 보는 겁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라는 건 이 중도금까지 넘어간 상태에서 딴 애한테 넘겨주면 그거는 아직도 배임죄예요. 근데 나머지 뭐 양도담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저당권 설정돼 있는 거 딴 데로 돌린다고 해도 별로 문제 삼지 않는다. 돈으로만 갚으면 된다는 거죠. 양도담보에 대해서는 그냥 싹 다 풀어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 2월 달에 양도담보에서 부동산까지 싹 다 풀더니 그 이후로 줄줄이 다 싹 다 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 이미 처분한다 하더라도 이중양도한다를 배임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판례 보시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해서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를 채권자의 사무로 맡아서 본다고 볼 수 없어서 그냥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 사무라는 겁니다. 그냥 돈으로 갚으면 되는 거죠. 뒤에 보시면 소유의 동산이죠. 동산에 대해서 채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했거나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별로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중저당이라고 밑에 있구나. 이중저당이라고 써놨어요. 이중저당 제가 이거 배임죄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배임. 권리의 이중양도는 이건 배임이 아니라고 했죠. 판례가 이것도 아니랍니다. 11월에 이것도 아니래요. 죄송해요. 빨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전부 죄송합니다. 저도 이거를 판례가 이것도 신경 쓰지 말랍니다. 이제 그러니까 딱 뭐만 배임이다. 부동산의 이중매매만 언제부터 중도금이 넘어온 상태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줬어요. 배임죄가 아니랍니다. 그냥 돈으로만 갚으래요. 근데 이것도 정확한 판례는 아닌데 하여튼 뭐 제가 또 밑에 거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 채무로 봐야 된다. 자신의 급부음으로 본다는 게 자신의 급부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돈으로 갚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돈으로 안 갚으면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된다요. 사기로. 배임으로 볼 때 아니라 돈으로 안 갚으면 그때부터 사기죄를 문제를 삼으면 되는 거지.
돈으로 갚으면 되는 거지 배임죄로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대요. 그래서 그러므로 출신해 보시면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해서 담보 가치를 감소시킨다거나 담보권 실현 또는 채권 실현에 위험을 초래했다 해도 배임죄는 아니다. 배임죄는 아닙니다. 자동차 뭐 이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다 권리 이전에 등록 등기를 마치는 것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자동차 등의 매도인 매수인의 그 일삼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배임죄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요. 2번에 보시면 굵은 글자에 양도담보 설정 이게 근데 양도담보 설정이라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이중저당이 확고하게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양도담보 쪽에서 얘기하는 거라 부동산 저당권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 그러면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어찌됐든 저당권 순위 같은 거를 논쟁을 삼지 않겠다는 거라서 그냥 시험에 이중 저당 나오면 배임죄 아닌 걸로 아셔도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서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익 대립 관계에 넘어서서 채권자 신인 관계에 기초해서 채권자의 사무로 처리하는 이게 뭔 소리야? 이익 관계를 넘어선다는 게 보통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익 대립 관계라고 봅니다. 민법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갚으면 그 사람이 이득을 얻죠. 근데 나는 이득이 나가는 거예요. 그 채권 채무 관계는 이게 이렇게 보는 거죠. 얘네를 뭐라고 얘기냐면 이익 대립 관계라고 부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만 1억 꺼줬는데 여기 1억을 갚으면 나는 그만큼 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얘는 돈이 올라가고 물론 얘가 빌려준 거 갚는 거지만 얘가 만약 안 갖고 있으면 얘가 이익이 떨어지는 거고 얘 이익이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게 주고받는 관계는 이익 대립 관계. 이익이 대립한다고 하면 좀 웃긴데 이게 서로 윈윈한 개념인데 실은 근데 어쨌든 이게 이익 대립적인데 이 이익 대립 관계를 넘어서 얘가 업무를 맡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얘가 얘의 업무를 맡고 있다. 얘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얘가 얘한테 돈을 갚아야 된다는 것은 얘 자기의 사무래요. 얘가 그냥 알아서 갚는 문제지 민사적인 문제지 이거를 얘가 업무를 맡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양도담보 설정 계약에서 채권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 있음에도 처분한 경우에도 역시 적용된다는 게 뭐예요? 여기도 배임죄가 아니다? 배임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 적용된다는 것이 배임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위의 얘기는 여기도 이게 자기 사무일 뿐이라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18억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아파트에 대해서 4순위 근저당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해 놓고선 제3자한테 4순위를 주고 그러니까 뭡니까? 12억으로 해서 4순위 설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를 끼쳤다는 거에서 어떻게 볼 거냐? 배임죄가 아니래요. 근저당 순위 같은 경우를 뒤로 밀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부동산 양도담보지 이게 실제 저당권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중저당은 이제 배임죄가 아니라고 보십시오. 나오면 그냥 배임죄 웬간하면 다 아니고 그러니까 웬간하면 다 배임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아직 성명불상에 대한 차량은 배임죄라는 판례가 아직도 있는 거죠. 성명불상 제가 만약에 성명불상한테 넘겨버리면 어떻게 됐었어요? 배임죄가 성립하죠. 왜냐면 그건 아예 담보물을 아예 찾아올 수가 없으니까. 담보물을 아예 찾아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판례도 최근에 오면 아마 최근 분위기상은 돈으로만 갚으면 돼서 배임죄가 아니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 판례마저도. 근데 아직 그 판례는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그냥 나오면 그냥 그건 배임죄, 성명불상은 배임죄로 그냥 찍으셔도 되고 그거 외에는 그냥 웬간하면 뭡니까? 배임죄가 아닌 걸로 웬간하면 배임죄 아니고 이 뭐 양도담보 같은 얘기 근데 양도담보 양자만 나오면 아씨 배임죄 아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중저당도 그냥 나오면 아씨 배임죄 아니구나. 그냥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 중도금 그 상태만 그냥 배임죄지 이런 얘기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도 어렵지가 않아요. 동산의 이중양도는 뭐 배임죄 아닌 거는 오래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동산의 뭐 이중양도 같은 건 배임죄가 아닙니다. 작년에 판례들이 쭉 만들어지면서 웬간한 걸 다 배임죄에서 풀었어요.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서양 애들은 이거 배임죄를 묻지 않거든요. 돈으로 갚으면 된다고 여기서 대부분 요즘 판사들이 미국에 또 로스쿨에 많이 다녀오시거든요. 요즘 판사들이. 요즘 판사나 저기 법조 쪽에 미국 로스쿨 또 많이 갔다 와. 그래서 이것도 공부를 많이 이 배임죄에 대해서 공부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판사들이 이런 판례를 내는 겁니다.
6번 보시죠. 그래서 배임죄 부분 잘 좀 파악해 놓으십시오. 1번하고 2번 잘 봐두시고. 양도담보 이런 거 안 된다. 엄마야. 하시고. 범죄단체 조직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좀 말장난 같은데 범죄단체 조직죄하고 범죄 집단 조직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조가 114조에 여기 114조에 1번부터 보실게요. 줄침대 안 왔지만 뭐 줄침 말고 보시죠.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게 있고 단체만 동그라미 치실래요? 단체만. 이 단체는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줄에 8쪽 밑에 쪽입니다. 8쪽 오른쪽 밑에 쪽에 통솔체계라는 거에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근데 거기 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집단은 이게 앞뒤가 끊어져 있네. 맨 밑에 집 8쪽 맨 사이드에 집이 있고요. 9쪽으로 놓으면 단이 있습니다. 이거 좀 잘 좀 할 것이. 이 끊어지냐. 집단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계속적 결합이라는 겁니다. 거기 네 번째 줄에 계속적 결합이라고. 네 번째 줄 끝에 계속적 결합. 요걸 좀 잘 받으십시오. 범죄단체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통제 조치를 갖출 필요가 없다. 다만 조직 구조를 갖춰야 된다. 범죄단체 조직죄에는요. 범죄단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법조 안에 보면 집단이라는 게 있대요. 저도 그렇게까지는 안 봤는데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범죄단체 조직죄는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맞는데 얘는요.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답니다. 통솔체계는 필요 없대요. 그런데 다만 얘는 뭐가 뭐냐면 조직체는 있어야 돼요. 조직구조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통솔체계, 여기는 통솔체계가 필요 없다?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일종의 3번이 이 보이스피싱이랑 참 비슷한 애들인데 보이스피싱은 이게 단체가 인정이 됐고 보이스피싱은 단체가 인정됐어요. 근데 사기단체로, 사기범죄단체로. 근데 여기는 뭐냐면 중고차를 이거를 파는 애들이에요. 파는 애들, 파는 사람들. 근데 이제 중고차 딜러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저 같은 애들이 가면 눈탱이라고 하죠. 바가지를 씌운다? 그 표현 아세요? 원팡 씌우는 거예요, 얘한테. 근데 이거 조직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통솔체계가 있는 건 아니야. 누가 두목이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사무소를 차린 건데 이 사무소를 뭐 그렇다고 해서 영업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막 던주고 이런 게 아니라 다 딜러야. 자기들 딜러인데 뭐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들이 뭡니까? 뭐 그냥 해서 영업해서 같이 먹고 사는 건데 다만 이 영업이 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애는 컴퓨터에 올리는 거예요. 매물. 거짓 매물. 이러면 이제 와 싸다. 야 씨 150만 원밖에 안 된대 차가. 속지 마고 연식 오래된 것 거야. 아니 15만이라도 150만 원이면 거저 아니야? 가보면 얼마예요? 그 차는 여기 보시면 완전 이거 얘요? 이건 완전 폐차인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150이죠. 이래요. 이건 못하죠. 그랬더니 그거 말고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이제 450짜리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비싼데 그러면 그것도 없어요? 돈도 없이? 막 그래서 150 있다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약간 자존심도 살짝 긁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는 애들이었던 건데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범죄 목적의 집단으로 이야기했다. 여기를 집단으로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 집단은 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솔체계는 필요 없고 조직구조는 필요하다. 조직구조는 필요하다. 조직구조는 필요하다. 이건 저도 몰랐던 건데 저도 뭐 이런 걸 신경 쓰지 않는데 판례가 만들어졌으니까 혹시 요걸 나오면서 요걸 필요로 한다면 틀린다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여전히 요게 필요해요. 단체는. 근데 집단이라는 표현 나오면 요게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시험에 범죄단체 조직죄 같은 경우는 범죄 집단, 그러니까 범죄 집단에 대해서도 통솔체계를 필요로 한다. 뭐 이렇게 하면 그렇지가 않다. 그렇지가 않다. 문서에 관한 죄를 하나 보시고 조금 쉬었다 와야 될 텐데 문서에 관한 죄에서 여기 좀 긴데요. 이게 좀 어려워요. 여기 설명 들으면 좀 진이 빠질 것 같긴 한데 최대한 설명 들어봐야지. 그다음에 혹시 저기 여러분들 혹시 책 갖고 오셨어요? 혹시 OX집? 아니 뭐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빨리 끝날 것 같아서 뭐 4시쯤 끝나면 한 시간 정도. 아니 다른 일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그 뭐 저기 목요일에 다 하면 되는데
그냥 그렇다고요. 금세 끝날 것 같아서. 여기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사전자 위작제에서 사전자 기록 위작제죠. 요거를 이제 요거에 대한 판례인데요. 요게 이제 공전자 기록 위작제랑 참 비슷하다고 하면서 이걸 풀어나가는 판례입니다. 여기도 좀 표현들이 좀 어려운 게 있어서 그게 이제 지문이 나올 것 같아서 보시면 사전자 기록 위족제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건드리는 거죠. 그 1번에 줄 안 친 데 보시면 전자기록에 대한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다. 이게 범죄라는 거예요. DB죠. 행사 목적이 아니죠. 얘는 무슨 목적입니까? 이게 아니라 사무 처리를 그르칠 목적이에요. 어디다 갖다 내는 게 아니라고요. 어디다 갖다 내는 게 아니라 사무 처리를 그르칠 목적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DB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니까 기록 시스템, 여기를 건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무슨 공전자 기록 위작제 같은 데서는 저거잖아요. 그 뭐 형사 정보 시스템 여기를 건드리게 되면 뭐 저기 뭡니까? 그때 공전자 기록 위작제가 된다는 거죠. 거기 무슨 뭐 실제로 안 했는데 했다는 식으로 고수 처리 안 했는데 했다는 식으로 그런 것들인데 데이터베이스에 올려놓는 건데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사무 처리를 그르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인 개인 또는 법인의 사무를 잘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애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A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이 DB를 갖고 있는 여기 시스템, 이 시스템. 대체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개인이 아니라 뭐가 갖고 있을까요? 법인이 보통 갖고 있어요. 법인이. 회사가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 시스템이. 근데 뭐 법인이든 개인이든 여기가 피해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가 피해자가. 얘가 이제 범죄자가 되면. 요거를 이제 건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내부자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외부자가 여기 들어와서 이걸 망가뜨리려면 해킹이지. 근데 그거보다도 여기에 내부 뭡니까? 법인의 종업원. 이해되세요? 아니면 형사정보 시스템 건드리는 사람들 잘못 건드리는 그 사람 뭐예요? 고의적으로 온 사람들 그 사람도 경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부자가 이걸 건드릴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피해자는 거기 얘기는 그 2번 얘기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인 여기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피해자는 개인이나 법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3번에 보시면 이 법인이 결국 갖고 있는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주체는 법인이고 그렇죠? 법인이죠. 대부분 법인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발하셔서 뭐 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없잖아요? 까놓게 해서 홈페이지라도 개인 홈페이지라는 거는 그냥 블로그 갖고 계시면 블로그 계시고 아니면 뭐 있나? 인스타 갖고 계시나? 근데 그건 그냥 데이터베이스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올려놓은 거지.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거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일 텐데 거기 보면 이 법인의 임직원 거기 제가 줄을 안 쳐놨네. 법인의 임직원은 거기 네 번째 줄입니다. 3번의 네 번째 줄. 법원의 임직원은 법인으로부터 정보 생성 권리를 위임받아 그 업무를 실행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임직원은 사실상 요거 데이터베이스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 법인 거고 요거를 운영하는 거지. 얘가 운영한다는 건 여기에 데이터베이스를 기록하고 뭐 이런 사람이죠. 근데 그 다음에 법인의 임직원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전자기록의 특수매체를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여기 전자 시스템은 얘 입장에서는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타인이에요. 그게 뭐냐면 얘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직원이 얘와 얘 사이에서는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는 법인 이게 법인 거고 이 임직원은 뭐라는 거예요? 얘와 얘 사이는 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를 건드리면 자기 걸 건드린 게 아니라 남의 걸 건드린 거라 타인의 사물을 그르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내가 내 거를 그르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많이 이렇게 보세요. 제가 뭐 어디 다닌다고 그럴까? 호식이 2마리를 다녀요. 과장이야. 근데 전자기록이 있죠. 호식이 2마리 영업장부야. 영업장부는 종이를 안 써놓죠. 다 전자기록으로 간단 말이에요, 요즘은. 근데 여기다 입력을 하는데, 그때 전산입고 같은 거 잘못 입력하신 분이 뭡니까? 배임죄나 이런 건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그 쉽게 고칠 수가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입력하는 사람이 사전자 기록 위작죄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전산 입고 상태에서 그 사람이 뭐 컴퓨터를 크게 망가뜨린 것도 아니고 쉽게 이걸 되돌려 놓을 수 있고 또는 뭐예요? 배임죄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는 거잖아요. 손해발생이 없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게 다시 돌아와서 돈을 메꿔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아저씨가 만약에 제가 그 사람이라고 하면 그 영업 부장인가 영업 과장인가 그 사람이 입력을 잘못 그 저기 뭐야 그 치킨집 아저씨들 뭐 이런 분들이 사장님들이 하도 지랄을 한다는 거 그렇지만 못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입력을 뭡니까 외상값을 갖춘 것처럼 막 제가 입력을 했었잖아요. 이게 뭐는 될 수 있다? 사전자 기록 위작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입력하는 거니까 내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여기 임직원이고 내가 여기 사실상 이 시스템 내가 운영하고 있고 왜? 회사가 나한테 맡겨놨으니까 내가 내 거를 위조하는 거니까 범죄가 아니지 않냐라고 주장했더니 네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거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사장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사장이 너한테 위임시켜 놓은 거지 네 게 아니라고요. 이 회사가 네 거면 인정해 줄 거예요. 네 거면. 네가 사장이면 네가 인정해 주는데 네 거라고 하면 좀 과하지만 원래 법인하고 별개니까. 그러니까 여기 얘기는 임직원은 타인이다라는 지문이 뭐냐면 얘가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조금만 더 설명드립시다. 그런데 다시 여기 4에서 위쪽에 공정자 기록 위작자를 설명해. 위작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위작은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서는 물적 실체를 갖춘 게 아니어서 그렇죠. 데이터베이스는 물적인 게 아니에요. 물적인 게 아니라는 게 이게 뭐 물건 정체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기록일 뿐 아니에요. 기록. 심지어 종이도 아니고 뭐예요?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출력 장치를 통하지 않고는 보거나 읽을 수가 없다? 별도의 출력 장치는 프린트로 뽑아내든지 아니면 뭐예요? 요즘 프린터를 누가 뽑습니까? 우리 공부하니까 프린터를 뽑지. 뭘로 보는 거예요? 모니터로 보는 거죠? 모니터로 볼 때만 보이는 거지 안 그러면 못 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생산 과정이 여러 사람의 의사나 행위가 게재됨으로써 게재된다는 것은 이게 한꺼번에 다 들어감으로써 물론 추가 입력한 정보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기존의 정보와 결합해서 새로운 전략을 창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면 이게 뭔 말이야?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혼자서 다 운영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법원이 야, 너 입사 언제 했냐? 그러고 묻는 거예요. 판사가 너 호식이 언제 들어왔냐? 호식이 아닙니다. 근데 설명해. 너 호식이 언제 들어왔지? 그래서 제가 뭐 2010년에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2010년 이후 것만 기록돼 있어. 옛날 것도 기록돼 있어. 그래서 옛날 것도 기록돼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걸 추가적으로 변경하고 뭐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예. 그러면 너 혼자 것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냐. 그럼 2006년부터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한다면 2006년부터 기록이 있었다면 4년 동안은 네 게 아니지. 네 말이 안 된다. 수많은 사람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는 거다. 저만 입력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쓰고 있다고요. 다른 영업사원들도 거기다 기록하고 글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거라고만 얘기할 수 없다고. 내가 전적으로 나 혼자만 하고 있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거기도 보시면 줄 앉아지면 독립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라고 돼 있잖아요. 두 칸 밑에 보시면 독립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건 너 혼자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줄 밑에 보시면 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는 것은 네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밑에 보시면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설치 운영하는 주체 법인 회사를 얘기합니다. 회사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작출하거나 생성하는 경우는 물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앞에 부분은 누가 진짜 여기 침투해서 이걸 바꾸는 해킹뿐만 아니라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설치 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개개의 단위 정보를 입력 거의 권한 부여받은 사람의 동그라미 치세요. 권한 부여받은 사람. 얘가 뭐라는 거예요? 직원, 부장. 그 권한을 남용해서 입력한 것도 뭐가 된다? 이 범죄가 성립하는 거다? 이 범죄가 성립하는 거다. 이 범죄가 성립하는 거다. 사전자 기록이 있어도 동일하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워낙 많지 안 일어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공전자 기록 같은 것도 위작도 결국 그 형사 정보 시스템 같은 것도 경찰이 위조한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해킹해서 DB를 파가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게 뭐다? 임직원들이 가짜로 가라로 만들어 놓는 게 훨씬 많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전자 기록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 보시면 문헌상 뭐 이런 것들 따져봤을 때 재헌법 중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고 여기 밑에 위작이라는 개념 구쪽 밑입니다. 이게 시간이 좀 오바되고 있는데 죄송해요. 좀만 더 봅시다. 형법상 위작이라는 개념은 형법이 그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위작죄라고만 얘기했지 위작이 뭔지를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위조나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의 위조죄, 사문서의 위조나 공문서의 위조처럼 이해해야 되는 건가? 사문서의 위조나 공문서의 위조는 서명이죠. 서명을 가짜로 넣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내용이죠. 근데 별도의 얘기가 없으니 위조를 얘기하는 건지 허위공문서 작성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해당 문헌의 사전적 의미만 봤을 때는 바로 도출해내기가 어렵다고요. 위작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봐도 판사 얘기는 이거예요. 위작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봐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위작이라는 말에 솔직히 이게 지금 우리가 형법 공부하니까 위작이나 변작이라는 걸 얘기 들어봤지? 이게 무슨 그치 위장이라는 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위장해야 돼. 근데 위작은 뭐야? 위작은 그러니까 이걸 사전적 의미에서 바로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범죄 구성 요건과의 관계에서 체계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딴 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라면서 뭐라고 하냐면 뒤쪽에 여기도 줄 좀 칠까요? 제가 줄 안 쳐놨는데 위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에 위작이란 낱말을 가지는 문헌의 뜻을 벗어났다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해석이나 확장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답니다. 전자기록의 생성행위를 본다라도 이게 혹시 여기서 안 나오고 저기서 나올 것 같아서 유추 해석 죄형법정주에서 나올 것 같아서 위작이라는 건 전자기록의 생성으로 보더라도 유추 해석이나 확장 해석이 안 된다? 안 된다. 위작은 딱 이렇게만 보자는 거예요. 위작은 전자기록을 건드리는 것. 전자기록을 건드리는 게 뭐냐면 입력. 요거를 위작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권한을 남용해서 전자기록을 행성하는 걸로 봐더라도 그거는 뭡니까? 그 위쪽에, 그러니까 여기 한 네다섯 번째 줄 여기를 좀 읽어두세요. 제가 줄을 안 쳐놨지만. 이해되시죠? 거기가 혹시나 이게 문서에 관한 죄에서 안 나오고 유추해석 파트에서 나올까봐. 유추해석 파트에서 나오면 뭐라고 돼 있다? 권한을 남용, 위작이라는 거 검행을 남용해서 전자기록을 상성하는 것을 위작으로 보더라도 죄형법정주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도 계속적으로 보시면 본인 절차를 거친 사람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전자기록에 권한을 갖는데 그 다음에 다의 이제 중간쯤입니다. 10쪽 왼쪽에 기존의 정보와 결합해서 가공 처리하면 새로운 전자기록이 만들어지므로 문서해제와 같은 작성명령이라는 개념이 상정되기 어렵다. 작성명령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자기록 위작죄는 사문서 위조죄에 비교해서 두 죄는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다. 여기 표시 좀 해놓으십시오. 이거와 이거는 다른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판례에서는 두 개를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위작이라는 개념을 이 컴퓨터에 뭐라고 했지? 권한을 남용해서 권한자가 권한을 남용해서 새로운 전자기록을 그렇지 생성하는 것. 요렇게 보더라도 요렇게 해석하더라도 요게 유추해석이 아니랍니다. 유추해석 금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으로 볼 수 없다. 이게 한 포인트일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사문서, 그러니까 사전자 기록 위작죄와 사문서 위조죄는 서로 성격이 다른 거다? 얘는 성격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구속요건이 다르다는 겁니다. 얘는 명의의 위조고 여기는 명의가 아니라고요. 여긴 내용의 위조인데 성질이. 그래서 여기 두 포인트. 이게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위작의 의미를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행사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에서 문서를 작성하는 성립하는 사문서 위조와 동일하게 해석하면 그거는 일치할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하면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마번 보실게요. 거기 10쪽에 중간 밑에 쪽입니다. 마라고 해서 세 번째 줄. 공전자 위작죄와 사전자 기록 등의 위작죄는 행위 객체가 공전자 기록이냐 사전자 기록만 다르지 다른 구성 요건과 모두 동일하다. 오히려 얘하고 같대요. 얘하고 얘는 다르고 얘는 뭐랑 같은 거다? 얘랑 같은 거랍니다. 객체만 살짝 다르지 객체는 어떤 게 그러니까 여기는 사전자 기록도 법인이 갖고 있는 거 여기는 뭐 국가가 갖고 있는 거 이렇게 다르지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여기가 유사한 거다 이거예요. 여기와 여기는 싹 다른 거고 얘하고 얘가 본질적으로 비슷한 건데 그 다음에 줄친데 보시면 전자기록 등의 위작죄를 문서의 위조죄에 대응하는 죄로 보아서 권한 있는 사람의 권한을 남용해서 허위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에 반해서 사전자 기록이 생성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전자 기록의 위작죄로 처벌할 수 없는 걸로 해석한다면
그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권한 있는 자가 이거를 하더라도 범죄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권한 있는 자 누구든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거다. 이거는 누구든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쪽 위쪽에 바번. 그래서 위작 이외에도 사무치료를 그르칠 목적, 그 다음에 권리 의무에 대해서 특수매체라는 구성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종이에다 쓰면 사전자 기록이 아니에요. 종이에다 쓰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지.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 판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얘나 얘는요. 얘는 허위공문서 작성죄랑 거의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내용을 위조하는 거죠. 이것도 실은 내용을 위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뭐예요? 공무원이어야 되죠. 범죄자가. 근데 여기는 공무원이냐 아니냐를 논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아닌 애가 해킹을 들어와서 하는 것도 괜찮고 공무원인 애가 하는 것도 괜찮고. 근데 여기는 사전자 기록 위작죄는 그러니까 사무소 위조죄가 아니라 허위 사무소 작성죄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허위 사무소 작성죄는 없죠. 그런데 여기 전자기록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자기록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범죄가 있고 이건 명의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록, 내용에 대한 변조인데 이해되시죠? 허위 사무소 작성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자 기록이라는 건 사전자 기록 위작죄라는 건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는 누구다라고 하면 여기도 누구든지 여기는 범죄자가 한정돼 있지 않아요. 누구든지다. 신분범이다. 신분범이 아니다. 신분범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신분범. 근데 여기는 신분범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 주체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이 없다면 범죄가 안 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목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자기록이어야 된다, 특수매체여야 된다는 게 입증되죠.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폼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유추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 이 지분은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하나 나올 수 있고, 얘와 얘는 다르다는 개념, 얘와 얘는 다르다는 개념이 시험에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신분범이 아닙니다. 누구든지고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다 라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요 판례인데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너무 많이 시간을 깠는데.